자, 보통 우리가 천재 예술가라고 하면 고뇌하고 아프고 외롭고 또 신경질적이고 뭐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데 로시니도 그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로시니는 정반대였습니다. 천성 자체가 굉장히 느긋하고 낙천적이고 당대에는 게으르다 이런 평을 들을 정도로 느긋하고 낙천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게으르다고 하니까 왠지 더 천재 같다는 생각이 더 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느긋했길래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시니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성공 가도를 달렸죠. 그래서 결혼해온 탄크레디, 알제리 이탈리아 여인 등 자기가 작곡한 작품들이 줄줄이 성공을 거두면서 작곡 의뢰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작곡만 하면 성공했다는 얘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예. 와. 그래서 불과 20대 때 작곡가로서뿐만 아니라 극장장의 역할을 맡기도 했고 지휘자로도 활약하면서 쉴 틈 없이 분주하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작을 해내다 보니까 당연히 악보에 오류가 많았겠죠. 근데 천성이 낙천적이라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오페라 주문을 6주 전에 로시니가 받았는데 4주 동안은 놀면서 이제 작품을 어떻게 할지 구상을 하고 꼭 있어 그런 상이 있어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아리아와 중창을 쓰면서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6주차가 되어서야 관현악으로 맞춘 다음에 바로 리허설에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주위 또 제 주변에도 마감 기한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도 계속 놀다가 마감에 딱 닥쳐가지고 해야지 능률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작가들이 꽤 있거든요.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작가들은 본인은 편할 줄 몰라도 주위 사람들이 엄청 힘든데 로시니도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그 본인은 낙천적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극장주가 로시니를 극장 다락방에 가둬버리고 그 감시하던 하인들한테 저 작품 제 시간에 못 끝내면 창밖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썰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느긋하고 낙천적이었던 로시니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침대에 누워서 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악보가 침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주우러 가기보다는 그냥 새로 종이에다 새로 악보를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로시니는 극을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페라 세미라미데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완성한 작품이고 세비야의 발사는 불과 13일 만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악보가 바닥에 떨어지면 일어나서 그걸 줍는 시간보다 새로 쓰는 게 더 빠르니까 그랬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너무 많은 대중들이 로시니를 그렇게도 좋아했다. 이 얘기죠. 작곡계 뭐 아이돌 스타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시니가 당시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잘 읽고 또 그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대로 로시니 성격 자체가 심각하고 복잡한 것을 굉장히 기피했는데 그리고 이제 낙천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성격이 오페라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로시니는 흔히 이제 오페라 부파라고 하죠. 이렇게 가볍게 보고 웃을 수 있는 희극 오페라를 의미합니다. 로시니의 희극 오페라가 1820년에서 30년대 유럽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건 당시 시대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 혼란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혼란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시절에 사람들이 골치 아프고 심각한 주제의 작품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찾기 시작했고 그런 요구에 로시니의 작품이 딱 들어맞았던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은 세상이 좀 어지럽고 힘들면 더 가벼운 작품에 집중해서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로시니 음악이 딱 거기에 맞았다. 이런 표현이겠네요. 아, 로시니가 참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사람이었나 보죠. 예, 평소에도 농담을 굉장히 즐기는 성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로시니가 남긴 어록들을 보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밀라노시에서 로시니를 기념하는 동상까지. 세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동상 세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매일 가서 서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멋지다. 예, 어느 파티에 참석했을 때 집주인이 뭐 의례상 또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럼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도 있고 또 로시니 생일이 2월 29일이었습니다. 오, 자주 없었겠네, 생일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생일을 몇 번 안 지났으니까 나는 아직도 18살이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로시니가 또 미식가였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예술가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오늘 먹으려는 요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셰프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로시니식 마카로니 거의 다 만들었고요. 이제 칵테일 만들 건데요. 요리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로시니의 생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다면서요? 예, 2명의 음악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로시니의 직속 선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8세기의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조반니 파이젤로가 있고요. 다른 한 명은 널리 알려진 천재 음악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하고도 인연이 있나 보죠? 베토벤과 나이 차가 많습니다. 베토벤이 로시니보다 22살이 연상인데 사실 생전에는 대중적으로는 로시니가 베토벤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로시니를 부러워했다는 설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베토벤이 그 유명한 작품이죠. 9번 교향곡 합창을 작곡을 시작했을 때 베토벤과 로시니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함께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기에. 예. 근데 베토벤도 유명했지만 빈 사람들이 로시니의 오페라에 더 열광을 했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베토벤이 로시니의 공연을 피해서 연회장을 잡아야 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와, 세계 천재 베토벤이 로시니를 피해서 공연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아, 어떻게 베토벤보다 더 유명했을까 로시니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로시니는 당시 빈 사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로시니가 20살 무렵에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듣고 음악성에 굉장히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시니는 베토벤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했고요. 또 지인들을 통해서 베토벤을 만나려고 수차 노력을 했는데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822년에 드디어 두 작곡가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아, 만나긴 했습니까? 로시니와 베토벤이 만났던 것이 1822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시니는 세비야의 발사, 신데렐라 이 두 작품이 대히트시키고 그리고 당시 소프라노 가수였던 이사벨라 콜브랑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혼여행차 당시 음악의 도시였던 빈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드디어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로시니는 자신과 음악 스타일은 달랐지만 존경에 맞지 않던 22살 연상의 베토벤에게 값비싼 와인을 들고 인사를 하러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당시 베토벤은 귀가 거의 먼 상태였고 그래서 서로 글씨를 써서 통역의 중개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당시에 베토벤이 적었던 말인데 뭐라고 적었냐면 세비야의 이발사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공연될 작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희극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장르의 오페라는 로시니 당신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뭔가 칭찬 같은데 칭찬 같지는 않은, 요즘 말로는 돌려깎기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베토벤이 로시니를 만나기 전에 세비야의 이발사 공연을 본 것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당시 이미 거의 귀가 먼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오페라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는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시니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로시니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짐작해 보기에는 워낙 낙천적이고 뭐 성격 자체가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았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도 본인 작품이 더 베토벤보다 흥행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베토벤은 로시니가 굉장히 존경하는 음악가였고 그런 음악가가 말년에 허름한 하숙집에서 볼품없는 옷차림으로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시니가 베토벤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전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모금 운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후세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더 유명한 베토벤을 어렵게 만난 로시니라는 같은 분위기로 생각을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그 당시 입장에서 본다면 무지무지하게 유명하고 인기 스타인 로시니가 아주 어렵게 사는 베토벤을 존경한다는 이유로 만났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 로시니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또 한 명의 작곡가 조반니 파이젤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18세기에 굉장히 이름 있는 오페라 작곡가였고요. 대표작은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똑같아요? 이름이? 예. 세비야의 이발사를 작곡해서 1782년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궁정 작곡가로 채용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이 파이지엘로의 세비야의 이발사가 러시아에서 초연된 이후에 유럽 30여 개 도시에서 장기 공연 레퍼토리가 됐을 정도로 상당히 이름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로시니가 세비야의 이발사를 발표했던 것이 1816년입니다. 파이지엘로가 러시아에서 이 작품을 초연했을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을 무렵인데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파이지엘로의 작품이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시니가 세비야의 이발사를 발표했을 때 로마의 테아트로 디 토레 아르헨티나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연을 했는데 당시에는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제목을 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지엘로의 제목을 감히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연됐을 때의 제목은 알마비바 또는 소용없는 예방책이라는 제목을 달고 상연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지엘로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한 스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파이지엘로의 작품을 애호하던 이 추종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 로시니의 공연을 방해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휘파람을 불어서 노랫소리가 안 들리게 한다거나 무대에 고양이를 풀어서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가수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는 등 이렇게 공연을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로시니가? 근데 어쨌든 그 해에 로시니 작품이 초연된 해에 파이지엘로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파이지엘로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로시니는 2달 만에 자기 작품에 드디어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제목을 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연 때는 로시니의 음악이 괴상하다면서 흠을 잡던 관객들도 차츰 로시니에게 환호하게 되고요. 파이지엘로의 작품은 점차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작품의 이름은 바로 로시니의 세비야 이발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물론 좋은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볼 수 있다는 건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참 로시니는 능력도 뛰어나면서도 평생 우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